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온라인 수업에서 3차식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9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보면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다 부분이 있는데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는 세계사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시험 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우리 주변 국가인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선 주변에 있는 중국은 청나라가 있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1850년대에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양처럼 근대화되기 위해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진행해서 서구처럼 근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60년대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면서 서양의 기술이라든지 사상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서양처럼 근대화 되겠다라고 해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청나라와 일본,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이런 주변 국가들이 서양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되는 이런 수순을 거쳤고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1870년대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의 순서를 보시면요. 자, 강화도 조약에 의한 조선의 개항이 큰 주제고요. 그 아래에 운용호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인 운용호 사건과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른 외국, 즉 청나라나 미국 등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체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가 주제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운용호 사건이 그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연도로 따지자면 1876년입니다. 연도는 1876년. 연도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도를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국내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국내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났고 고종이 직접 친위 정치를 하는 친정이 187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라 고종의 아버지로서 고종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했다 했죠. 고종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 고종의 처였던 명성황후 그리고 명성황후의 집안인 민씨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대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대외 정책이 바로 통상개화론입니다. 통상개화론 또는 개국통상론인데 자, 이 개국통상론은 1860년대부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장되던 이론이었습니다.
네,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70년대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 민씨 정권이 이제 정권을 주도하면서 대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 대외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개국 통상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국 통상론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부국 강병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런 주장이 이제 당시의 대외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문호 개방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국외에서는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제 실시를 하고 국내에서의 개혁을 이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이런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적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제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와의 다툼으로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정한론이 제기가 되는데 이 정한론의 일환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운요호 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운요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의 배인데 일본의 군함입니다. 무장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를 침입해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충돌한 사건인데요. 자, 일본은 이 사건을 트집 잡아서 즉 운요호를 조선이 공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1860년에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될 때 미국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개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조선을 무력으로 압박해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일으켜서 조약을 강압적으로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요호 사건이 1875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 해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강화도 조약을 쓰시면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보시면요. 조선이 외국과, 그죠?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는 이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조약의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지 못했고 근대적 조약의 뜻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협상을 하기보다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는 상당히 아쉬운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실 건데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별표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 조약의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100페이지, 교과서 100페이지에 생각을 키우자 보면 자료 1번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1조를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조를 보고 와, 일본이 자신과 조선을 평등하게 대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일본이 굳이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즉 청나라와 조선이 맺고 있는 4대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할 때 청나라가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첫 번째로 이제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조를 볼게요. 부산 이외에 제5조에 기재하는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가 어디냐? 어디죠? 부산 들어가고요. 인천이 들어가고요. 원산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개항한 도시들도 다 하나씩 뜻이 있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물적인 수탈, 즉 곡식이라든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경제적 의미와 이제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선을 압박할 때 혹은 정치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활용하기 위한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산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산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침략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항구를 개항하면서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7조인데요. 자, 7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에 속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의 연해 도선은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해안의 측량권을 허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보시면 자, 조선의 연해 도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이 측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해 도서가 위험하면 조선에서 필요한 정보만 일본에 주면 그만인데 일본이 직접 나서서 이런 해안 측량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뭐가 된다.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주권을 침해하는 해안 측량권을 허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선 정부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조항 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해안 측량권의 허용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조입니다. 자, 1조는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줄여서 무슨 권이라 합니까? 그렇죠.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자,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의 관원이나 일본에 가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조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묵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사재판권의 인정도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용이 되면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부속 조약의 체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속 조약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조일수호 조규의 부록입니다. 여러분, 조일수호 조규는 강화도 조약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속해 있는 부록에 2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됐죠. 통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규칙이 강화도 조약 직후에 또 체결이 돼요. 자, 이 무역 규칙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보면은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류지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서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항으로 일본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천항구가 있는 곳에서 사방 10리 이내, 사방 10리 이내에서만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일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류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사방 10리 이내에서만 활동하고 그 주변에서만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것인데, 자, 인천에서 거리를 재보면 서울까지 사방 10리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활동할 수 없게 나름대로 이제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류지를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 거류지 안에서는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라든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사방 10리가 나오는데요. 10리는 40km 정도 됩니다. 1, 2가 4km 정도 되기 때문에 40km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일본인들이 활동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항장, 부산, 인천, 원산과 같은 개항장에서는 일본인이 자신들의 화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 화폐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 조일무역규칙 보겠습니다. 자, 양곡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일본은 상당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급속하게 근대화가 되면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나갔고, 그래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에서 곡식을 많이 수입을 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곡식의 양곡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면서 조선의 식량이 일본으로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식량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수출이 되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곡식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소속의 일본 선박은 항세를 면제합니다. 즉 외국의 선박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쓰게 되면은 항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그 세금을 일본 선박은 내지 않고 면제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허용합니다. 한마디로 외국 상품이 면세 가격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의 상품은 조선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아주 싼 가격으로 조선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 상품은 아무래도 품질이 더 좋은데도 낮은 가격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선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조선의 수공업이 위축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에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각 직경 10리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거류지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조선 인민이 보유하는 물자와 교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폐의 사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 당연히 내야 되는 조선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인 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조약들 이후에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들도 많이 체결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일본 이외에 다른 외국과 체결한 첫 번째 조약은 누구하고 했다? 그렇죠. 미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두 번째 외국과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을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체계 유포입니다. 책의 유포인데, 자, 이 책의 제목인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책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선책략은 어떤 책이었냐면 중국인인 황준헌이라는 인물이 썼어요. 황준헌이 서술을 했고요. 언제 조선에 들어오게 됐냐면 일본으로 간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으로 간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에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에 소개를 하면서 중국인이 쓴 책이지만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에 들고 와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교과서 10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당시 조선이 가장 견제해야 되는 국가는 어디다? 그렇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중국인인 황준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중국이 당시에 러시아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자기 나라인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친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도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조선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 유포되고 난 이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생겨나면서 미국과의 수교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던 누가? 그렇죠. 청나라. 이 청나라가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강대국인 미국을 끌어들여서 역시 강대국인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조선, 미국과 힘을 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알선하면서 이제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어차피 강화도 조약 이후의 조약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불평등한 조약이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에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할 때 강화도 조약하고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에서 등장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강화도 조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이것도 강화도 조약하고 다른 거고, 거중 조정, 이것도 강화도 조약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는 부분은 강화도 조약과 내용이 똑같고, 나머지 최혜국 대우 조항이나 관세 부과, 거중 조정은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교과서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조, 그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14조가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혜국 대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은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에게는 주지 않았던 특권을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줬다. 그러면 그 특권이 미국에게도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런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이 러시아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지역의 광산 채굴권을 특권으로 특혜로 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광산 채굴권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선을 어떤 약탈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거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를 부과했다고 돼 있고 거중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세는 자 강화도 조약에서는 무관세였다 했죠. 조일 무역 규칙에 의해서 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최초로 관세를 지급한 국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관세를 지급한 국가다. 그래서 일본은 관세를 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중 조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중조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1조 내용이 거중조정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서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자, 이 조항이 바로 거중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서로 이제 우호를 다졌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불평등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미국의 어떤 경시당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서로 두 국가가 서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나와 있죠. 서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이 일본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중조정인데 사실 이런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미국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중조정의 어떤 조항을 무시하고 일본이 조선을 위기로부터 이제 외면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 국가, 그죠? 일본은 아시아니까 서양 국가와 맺은 것으로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는 또 어떤 조약들이 체결됐느냐? 역시 같은 해 82년에 청나라와도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이다. 뭐 대략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된 배경을 살펴보시면 1882년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거든요. 그 이모군란을 진압해 준 게 누구냐면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해 주면서 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상당히 커지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이때 청나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체결한 조약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즉 4대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명확하게 조선과 청나라의 4대 관계를 조약에 명시를 했고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청나라 상인이 내지까지 들어와서 내지에서 상업을 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과 영사재판권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서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거류지를 설정해서 개항장에서 10리 이내에서만 활동해라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청나라 상인들은 내지 통상권을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에 가서 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지 통상권을 허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도 이제 조선의 경제에 아주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조선 상인들은 일본과 청나라의 어떤
상업적인 공격 때문에 경제적 침탈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청상민주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에는 83년에 영국, 83년에 독일, 84년에 러시아, 86년에 프랑스 순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전부 다 영사재판권과 체유국 대우 조항을 포함하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을 계속 체결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약 체결이 조금 늦었는데 당시 프랑스가 천주교의 포교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살짝 이제 이 논의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어쨌든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천주교의 포교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 프랑스와의 통상조약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됐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 근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항 이후에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특히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